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살 황제, 보살 천자예요. 양무제의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보살 황제, 보살이에요. 그런데 뭐가 재밌냐면 북쪽 왕조에서는 전에 기억나세요? 북위의 태무제가 폐부를 단행하고 문성제가 복불, 그러니까 불교를 복원시키니까 사문통 다묘, 사문의 짱, 종교문화부 장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짱인 다묘라고 하는 스님이 오구를 만들었다. 운광석굴에 5개의 석굴을 만들었다. 그것도 다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전에 태무제 이전에 그 누구야? 태조 얘기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사문통 법과가 황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당금열애다. 황제야말로 지금 현재에 드러나 있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예배한다.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슬픈 겁니다.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북쪽에서는 황제 이꼬르 붓다가 되는 거고 남조에서는 부처님 밑에 황제가 노비가 되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쪽이 훨씬 종교적이죠.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더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남쪽에 살고 있었던 여산에 살고 있었던 해원 스님 같은 경우는 사문불경 왕자론 승려는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의 우월성을 그게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종교의 우월성, 그다음에 종교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이런 걸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야기 스토리가 똑같죠. 지금. 왜? 여기는 보살천자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양무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도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황제야말로 붓다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성군론, 그러니까 모든 성인은 군주다. 이 성군론의 관점에서 북쪽에서는 흘러가고 있고 남쪽에서는 개인주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 그러니까 세속과 떨어져 있는 종교 개념으로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쪽의 문화하고 북쪽의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선불교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불교는 남방 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이 남종선이에요. 그러면 남종선이 있다는 얘기는 북종선도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계열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류로 남아있는 것은 남종선이에요. 남종선의 특징은 저런 문화예요. 개인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종교하고 정치하고 어느 정도 분리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이 되면 결국 통일왕조는 이렇게 통일하고 주류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문화는 비주류가 되면서 결국 이렇게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주류는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는 이런 세력도 상당히 있었다더라. 그리고 저런 남조 문화가 예술, 그다음에 수양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인화라든지 시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남조 문화. 북쪽은 약간 군대 같은 문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저 남조 문화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저 북조 문화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생 제사를 지내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북조 문화. 남조 문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물어봐. 이게 왜 그런가요? 이렇게 자꾸 합리성 뭐 이런 걸 자꾸 따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님? 말은 맞는데 조동이를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말은 100% 맞습니다. 당신 유인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찜찜한 이게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서구적 흐름과 그 다음에 동양적 흐름. 그런데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강남 문화하고 강북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양무제가 뭘 해냈냐면요. 자비도랑 참법 10권짜리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절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 양무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참회도 하고 그리고 양무제는 대품반야경, 열반경, 정명경은 저 유마경이거든요. 거기 주석도 하고 자기가 법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살천자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행실도 예불 안 빠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황제가 예불을 안 빠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5불씩하고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고 이렇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락하고 그건 싫지. 그건 싫지. 그게 나중에 후경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약간 질렸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부처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좋긴 한데 계속 살기는 쉽지는 않아. 계속 같이 살면 약간 힘들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느낌 알죠? 다 그럴 것 같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양무제는 진짜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비도랑 참법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수륙제. 수륙제도 양무제가 하는 거예요. 양무제가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죽은 사람들 다 천도시켜주고 그 당시에는 전쟁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강남과 강북이 전쟁할 때는 요 강을 끼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에서 많이 죽죠. 수륙제라는 게 뭐냐면 천지명양 수륙제거든요. 하늘과 땅, 죽었거나 살았거나 물이거나 묻히거나 땅이거나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천도해 준다. 중국에는 동중서의 천인가문설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냐면 죽은 영혼들이 원기가 돼서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기후도 불안정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나라가 잘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걸 천도시켜줘야 되는데 요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조상을 천도시켜줘야 된다. 비슷한 논리 구조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전한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중서. 그래서 그 유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죽었는데 원기가 있다 그래서 기운이 뭉치느냐? 그거는 전에 제가 영혼 얘기할 때도 했는데 인도식 룰은 49일이 지나면 가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데 중국은 그냥 여기서 같이 있어야 돼요. 제사밥 먹으면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기가 있으면 그 깝깝함이 되거든. 예를 들면 자 생각을 해봐. 기운이 확 풀려서 화창해. 이러면 고기압 같은 거야. 그래서 기운이 딱 이렇게 풀려지는 거고 여러분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날씨 추워진다. 수능 한파. 그게 애들이 쪼리 가지고 기운이 뭉친대. 팍 퍼지지 못하고 기운이 뭉친대. 사람이 쪼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아들이 소명태자 들어보셨어요? 소명태자라는 사람이 문선이라고 하는 거는 동문선처럼 동문선은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문장 좋은 것들을 쭉 수록해놓은 게 동문선이에요. 그래서 저 소명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조와 관련된 이러한 좋은 글들을 쭉 모아서 이제 태자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게 태자니까 학자들을 이끌고 쫙 그런 걸 편찬한 게 문선.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게 금강경에 우리가 32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지내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16까지 읽고 뒤에 후반부는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 거 안 해요?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신구 그 사랑과 전쟁에서 하듯이 그 뒷부분은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 장을 소명태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굉장히 학자적이고 어질고 이런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아버지보다 일찍 갑니다. 저 아버지가 또 오래 살아요. 재위 기간도 길지만 또 오래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들이 일찍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연대 상황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의가 언제인지 이제 기억나세요? 북위가 있었고 북위가 동위 서위로 나뉘잖아요. 동위 서위로 나뉘고 그게 다시 북제 북주로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동위의 장군 중에 하나인 후경이 위에서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밑으로 투항했대. 우리도 뭐 그거 가능한 얘기잖아요. 북한에서 뭐 누가 이렇게 하고 예전에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었지. 저 어렸을 때 미국이 날라온 사건이 있었지. 이용평인가? 이름도 기억하네 아직도. 아이고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 모든 가게에 식료품이 없었다. 서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인데 아무튼 뭐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단장인데 사단장 뭐 군단장 뭐 이런 건데 딱 내려왔대. 근데 양무제가 이제 판단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양무제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걸로다가 통일하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덕으로 내가 잘해주면 다 된다. 그래서 천도시키고 참회하고 천도시키고 원혼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널리 진흥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가 다 잘 되기 때문에 결국 악심을 버리고 저놈들이 귀순하겠다. 그렇게 하면 힘 안 들이고 원래 전륜성왕도 그런 거거든요. 뭐 크게 전쟁 안 치르고도 결국은 다 이긴다. 그런 식으로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 후경이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귀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다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옆에 측근들이 저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는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저 후경이 들어온 거를 잘 이용해서 북쪽을 치고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북쪽을 정벌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후경은 생각이 좀 달랐지. 그래서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무제가 이거를 사실 판단을 잘 못해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충분히 잘해줬는데 위치도 주고 다 했는데 저놈이 그랬겠어? 이런 판단을 해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이미 전쟁이 제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나라가 다른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이게 대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근데 이미 우리나라 안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요. 금방 수도까지 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 신속하지. 근데 거기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설마 그랬겠어? 그놈이?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놈이 내 발등에 뭐 하겠어? 했지. 저놈은 원래 배신하고 왔는데 한 번 했는데 또 못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년 만에 후경의 난이 548년에 벌어져서 불과 1년 만에 함락이 돼요. 수도가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후경이 결국 양무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양무제가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폐하 제가 밥 잘 먹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게 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가족은 다 데리고 왔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래. 갈참인데 지금 자기가 갈참인데 그런 걸 챙기는 거야. 보통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 보면 그런 식으로 딱 물어보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역사는 그렇게 안 가. 그렇게 해서 양무제가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 판단으로 전체를 하려고 했었던 어떤 이상 세계가 현실에 존재할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의 어떤 최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덕여왕이 그런 식으로 비슷해요. 선덕여왕이 불교를 한 게 아니고 선덕여왕에 보면 성조황고라는 호가 있어. 그러니까 무속에서도 최고의 여성 신녀야, 신녀. 선덕여왕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약을 판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선덕왕 직이삼사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모란꽃엔 향기가 없다. 나중에 이제 한국 불교사 쪽 가면 제가 그 얘기에 또 깊은 내막을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은 안 해.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영묘사 앞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뭐 백제군을 격퇴시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 뭐 이렇게 탁 뭐 이런. 그 양반도 종교적이었어. 너무 종교적이었어. 그런데 그 옆에 나라에는 백제 무왕, 주먹 쓰는 왕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 후경이라는 사람이 양무제를 제끼고 한나라라고 하는 걸 잠깐 세웠는데 그 한나라가 이제 저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양무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의 종친들이 안 도와준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시게 욕을 한 거야, 사람들을. 다 자기 친척들이 번왕이거든. 지금 내 동생 뭐 이런 사람들, 내 아들 했는데 얘네들이 안 오는 거요. 신라가 망할 때도 그래. 통일신라 망할 때도 보면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오면 군인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막바로 저 포석정까지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성씨를 가진 사람이 김씨가 아니고 박씨가 왕이에요. 박씨가 왕이야. 갑자기 박씨가 왕이 돼. 계속 경주 김씨가 왕하다가 갑자기 박씨가 왕이 돼. 그러니까 경주 김씨 세력들이 견훤의 군대가 들어와도 이거를 안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양무제도 너무 이렇게 빡신 걸 원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왕들이 안 움직여. 번왕들이 안 움직여. 그래서 결국은 후경한테 이제 끝나게 되고 쟤는 한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저런 또 승냥이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양무제가 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런 놈 밑에는 못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양무제는 사람이 좋은데 약간 빡센 걸 원했어도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자비롭고 당신에게 엄격하고 상대에게도 자비롭고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을 원하는 사람이지. 근데 저거는 진짜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할까 똘틱과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연산군과예요. 이게 막 이제 바닥바닥하고 전쟁의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 사륙전쟁에서 장군 출신들이 이게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양무제가 한 40년 동안 문화를 이렇게 웅성하게 해놨는데 그런 게 뭔 쓰레기냐 이렇게 밟으면서 야 저런 거 불지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서 막상 살락하니까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뒤집어져요. 그래서 진패선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 6조가 오나라 송건, 그 다음에 동진, 송, 제, 양, 진. 하지만 이 진나라도 얼마 못 가고 누구한테 끝나느냐? 수나라 문제, 양견이라는 사람한테 끝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의 북조 왕조의 북주를 인수한 수 문제가 결국 남조가 저렇게 뒤집어져서 오락가락할 때 밀어가지고 결국 경기를 끝내고 수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수양제와 달마 얘기를 해드리려고. 진기한 달마 얘기. 남쪽 달마. 여기 있잖아. 낙양가랑기는 547년에 쓰여진 이때쯤 쓰여진 책이고 이게 이제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역대 법보기에 나오는 게 이 남방 달마 얘기예요. 수양제와 만나는 달마 얘기는 실제로는 700년대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기록상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기록상에 남아 있는 거는.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북방 달마 얘기, 파사국 페르시아 쪽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150살 이상 됐다는 달마.
좀비냐? 그런 달마 얘기가 하나 있고, 이제 양무제와 대론하는 달마가 또 있어요. 남방 달마. 이 남방 달마 얘기 진짜 그게 달마 대사가 거기서 삐끗해가지고 숭산으로 삐져서 갔다는 그 달마.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요.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마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